형, 나 여기 있어. 평양에. 편지 속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린 게 아니라 온몸이 얼어붙었다. 40년. 40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동생이 북한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편지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2025년 평양이라는 소인이 선명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속이려는 것도 아니었다. 편지 속에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적혀 있었으니까. 1985년 여름. 형이 내 오른쪽 팔에 새긴 별 기억나? 아직도 남아있어.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오늘 아침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할 거라고 생각했다. 여보, 신문 좀 가져와요. 아내의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 10월의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신문은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그 옆에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처음엔 그냥 광고 전단지려니 했다. 하지만 봉투를 집어든 순간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무게감이 달랐다. 질감도 달랐다. 마치 오래된 시간이 손끝에 닿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봉투 표면을 자세히 봤다. 주소는 정확히 우리 집이었다. 하지만 발신일라는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우표 옆 작은 글씨로 적힌 소인. 2025년 평양. 평양?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북한? 평양에서 온 편지라고? 말도 안 됐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 수십 년 개인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정식 우편 경로를 통해 이게 대체 어떻게...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그것도 북한에서.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설마 동생? 40년 전 내 동생 민수는 사라졌다. 1985년 7월 15일. 그날은 여름방학 첫날이었다. 민수는 16, 나는 20이었다. 우리는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었다. 형, 나 먼저 갈게. 형은 느려. 민수가 웃으며 앞서 달려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없었다. 신발과 가방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실종으로 처리했고 가족들은 민수가 강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10년을 울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민수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동생을 찾았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요. 아내가 현관으로 나왔다. 나는 편지를 꼭 쥔 채 입을 열지 못했다. 이게 평양에서 왔어. 뭐라고요? 평양? 아내의 눈이 커졌다. 나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소인, 주소,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희망? 두려움? 아니면 둘 다?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걱정이 당연했다. 북한에서 온 편지라니 이건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국정원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열고 싶었다. 손가락을 봉투 틈새에 넣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였다. 이건 편지를 펼쳤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글씨체. 이 글씨체를 나는 안다. 형, 나 여기 있어. 평양에.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민수,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나를 붙잡았다. 하지만 나는 편지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1985년 여름, 형이 내 오른쪽 팔에 새긴 별 기억나? 아직도 남아있어. 그 별. 그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었다. 민수가 10살 때 내가 장난으로 볼펜으로 그린 별 문신. 민수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고 절대 지우지 말라고 했었다. 이게 진짜라는 거야?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나 살아있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형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 형이 모르는 이야기들. 마지막 문장. 다음 편지를 기다려줘. 그때 모든 걸 설명할게. 형, 조심해. 누군가 이 편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40년 만에 동생의 소식. 하지만 이건 기쁨이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음 편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민수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동생이 살아있다. 북한에 있다.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동생이 사라진 그날.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었을까? 1985년 7월 15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너무 선명해서 때로는 악몽처럼 느껴진다. 형, 오늘 강에 가자. 날씨 진짜 좋다. 민수가 아침부터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여름방학 첫날이었고 우리는 약속이 있었다. 매년 방학 첫날이면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다. 알았어, 알았어. 아침이나 먹고 가자. 형은 맨날 느려. 나 먼저 준비할게. 민수는 신이 나서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은 그 나이답게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그때 20, 대학교 2학년이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수야, 빵 하나 더 먹어. 너무 말랐어. 어머니가 민수의 접시에 빵을 하나 더 올려놨다. 민수는 웃으며 받아 먹었다. 엄마, 저 안 말랐어요. 형이 더 말랐다고요. 너희 둘 다 밥 좀 먹어라. 아버지 보기 부끄럽게.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피식 웃으셨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너무나 평범한 행복한 아침. 형, 오늘 카메라 가져가. 사진 찍자. 민수가 눈을 반짝였다. 민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 특히 우리 둘이 함께 찍는 사진을. 알았어. 가져갈게. 그게 민수가 내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형, 나 먼저 갈게. 형은 느려. 오후 2시쯤 우리는 강가로 향했다. 민수가 앞서 달려갔다. 나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천천히 뒤따라갔다. 야, 너무 빨리 가지 마. 형이 빨리 와. 민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없었다. 민수야?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강가는 조용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도 없었다. 민수야, 어디 있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바위 옆에 민수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방. 민수가 메고 온 파란색 가방. 민수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물을 봤다. 물살이 빨랐다. 7월 장마철이라 수위도 높았다. 설마. 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물은 차갑고 탁했다. 민수야.
물속을 더듬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30분을 헤맸다. 1시간을 헤맸다. 민수는 없었다. 살려주세요. 우리 동생이 없어요. 근처 상점 주인에게 소리쳤다. 그는 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다. 그리고 수색이 시작됐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민수요. 16살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언제 없어졌죠? 오후 2시쯤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녁 7시 부모님이 도착했다. 어머니는 강가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민수야, 민수야. 아버지는 경찰에게 소리쳤다. 더 찾아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딨다고 이렇게 대충 찾는 겁니까? 수색은 밤새 계속됐다. 하지만 민수는 나오지 않았다. 시신도 흔적도. 이틀 뒤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다. 죄송합니다. 아마 강물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물살이 워낙 빨라서. 그럼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하류 쪽까지 수색했습니다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민수가 물에 빠졌다고? 민수는 수영을 잘했다. 웬만한 물살에는 끄떡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나는 민수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수건, 물통,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강 건너편 바위에서 만나자. 마이너스 형에게. 나는 그런 메모를 쓴 적이 없었다. 이게 뭡니까? 저 이거 쓴 적 없어요. 형사는 메모를 자세히 봤다. 필체가 당신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침묵. 누군가 민수를 강 건너편으로 유인했다는 뜻이었다. 형사님, 그럼 민수가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실종입니다.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다. 메모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고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나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강가에 나가 민수를 불렀고 아버지는 술로 슬픔을 달랬다. 나는 자책했다. 내가 함께 갔어야 했다. 내가 먼저 도착했어야 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형, 나 살아있어. 민수가 살아있다. 그렇다면 40년 전 그날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민수를 데려간 걸까? 아니, 민수가 스스로 사라진 걸까?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 편지 속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40년 전부터 민수는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민수야? 나는 두 번째 편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이 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편지를 열어야 한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든 나는 알아야 했다. 민수야, 형이 갈게. 내가 어디 있든 형이 찾아갈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민수의 얼굴이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읽어야 해.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하잖아. 하지만 국정원에 신고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북한에서 온 편지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편지가 아니었다. 북한에서 온 우편물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먼저 읽고 싶었다.
신고는 나중에 할게. 먼저 읽어보고. 손이 떨렸다. 편지지를 펼쳤다. 편지지는 낡았다.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였다. 만져보니 거칠고 두꺼웠다. 나만의 편지지와는 질감이 달랐다. 글씨는 민수의 것이었다.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안다. 이건 민수의 글씨체다.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는 민수 특유의 필체. 형,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형,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날 아직 기억하고 있겠지. 40년이 지났어. 나도 이제 56이야. 형은 60이고 눈물이 핑 돌았다. 미안해, 형. 그동안 연락 못해서 말도 못하고 사라져서. 하지만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 선택권이 없었다? 1985년 그날 나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데려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납치? 민수가 납치당했다는 말인가? 강가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 3명이었어. 그들은 날 억지로 차에 태웠어. 나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 손이 더 떨렸다. 편지지가 흔들렸다. 차는 북쪽으로 갔어. 몇 시간을 달렸어. 나는 무서웠어. 형한테, 엄마한테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말했어.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너희 아버지가 이미 동의했다. 뭐라고?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너희 아버지가 이미 동의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동의했다고? 민수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말도 안 됐다. 아버지는 민수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다. 민수가 사라진 후 10년을 술로 살다가 강경화로 돌아가셨다. 그런 아버지가 민수를 북으로 보냈다고?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 다가왔다. 나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이거 읽어봐. 아내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시아버님이요? 말도 안 돼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거짓말할 리 없어. 편지는 계속됐다. 형,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북에 도착한 후 나는 알게 됐어. 알게 됐다고? 무엇을?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아버지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형,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야. 그 반대야. 뭐? 아버지는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시 남으로 내려왔어. 이중 스파이였어. 형. 편지를 내려놓았다. 아니, 정확히는 떨어뜨렸다. 이중 스파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내가 내 어깨를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끝까지 읽어봐요. 편지를 다시 집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읽어야 했다. 형, 1985년 북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 그들은 아버지에게 선택을 강요했어. 아들 하나를 북으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어. 형이 아니라 나를. 왜 너를? 형은 장남이었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보냈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어. 차 안에서 북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그 온화하고 과묵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버지. 민수를 일부러 북으로 보냈다고? 이게 진짜야? 정말 진짜야, 민수야? 편지는 한 문장 더 있었다. 형,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어. 아버지도 선택권이 없었어. 하지만 형한테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을. 편지지를 움켜쥐었다. 구겨졌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다. 형,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뭐? 어머니도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 나를 보내는 것도 동의했어. 하지만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어머니도 알았다고? 민수가 사라진 후 어머니는 10년을 울었다. 매일 강가에 나가 민수를 불렀다.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숨 좀 쉬어요. 나는 편지를 다시 봤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형, 다음 편지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내가 왜 4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연락하게 됐는지, 민수는 40년 동안 북한에 있었다. 그런데 왜 하필 2025년 10월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민수야? 편지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그제야 보였다. 봉투 뒷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형, 조심해. 누군가 나를 찾고 있어. 그리고 형도 위험할 수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위험? 무슨 위험? 창밖을 봤다. 평범한 주택가 풍경이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걸까? 민수의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나는 이미 무언가에 휘말린 것 아닐까? 여보, 우리 지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우리 부부는 서로를 봤다. 누구?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딩동. 딩동. 여보, 어떡해요?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국정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국정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국정원? 어떻게 벌써? 편지를 받은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여보. 아내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잠깐만요. 나는 서둘러 편지를 집어들었다. 어디다 숨겨야 할까? 아니, 숨기는 게 맞나? 김태준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여보, 어떡해요? 편지. 일단 열어야 할 것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2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중반,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실례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북한팀 박민호 과장입니다. 나이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진짜였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아시겠죠? 저는 어제 오전 댁 우편함에 북한 소인이 찍힌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우편 배달부? 아니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건가?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아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거짓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네, 받았습니다. 편지는 어디 있습니까? 거실에 있습니다. 박민호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요원이 거실로 갔다. 앉으시죠.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박 과장은 맞은편에 앉으며 노트를 꺼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보호하러 왔습니다. 보호요? 박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태준 씨,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 요원이 편지를 들고 돌아왔다. 과장님,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김태준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버지, 김철수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 스파이였다는 내용 말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오래된 서류 사진이 있었다. 1960년대로 보이는 문서였다. 당신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국정원 구 기록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김철수 씨는 1953년 전쟁 직후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북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편지 내용이 진짜라는 겁니까?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 동생도 김민수 씨 1985년 7월 15일 실종. 당시 16살. 박 과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민수의 실종 신고 기록이었다. 당시에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보니 납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납북이요? 네. 강제로 북으로 데려갔다는 뜻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런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수 씨는 지금 북한에 있다는 건가요? 편지가 진짜라면 그렇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40년. 민수는 40년 동안 북한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제는 왜 지금 편지를 보냈느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태준 씨, 북한에서 개인이 남한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요. 그럼 이 편지는 북한 당국이 허가했거나 아니면 북한 당국이 직접 보낸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박 과장이 편지를 다시 봤다. 편지 내용을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과거, 가족의 비밀,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심리전입니다. 당신을 흔들려는 겁니다. 저를요? 네. 당신이 동요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북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젊은 요원이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 편지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했죠? 이건 미끼입니다. 미끼요? 네.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더 깊이, 더 위험하게. 박 과장이 노트북을 닫았다. 김태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표적이 됐습니다. 표적? 북한 공작원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다. 그럼 우리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 중에 북한 요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과장이 명함을 꺼냈다. 일단 다음 편지가 오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절대 혼자 열어보지 마세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도 못한다는 겁니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물었다. 그럼 우리 보호해 주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보안 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뭡니까? 가장 좋은 건 당신이 협조하는 겁니다. 협조요? 네. 다음 편지가 오면 우리와 함께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답장이요? 북한에요? 네. 우리가 내용을 검토한 후에요. 나는 망설였다. 민수에게 답장을 보낸다? 그것도 국정원의 통제 아래?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 동생은 계속 북한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민수, 40년 만에 연락이 온 민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박 과장과 젊은 요원이 일어났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나는 물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 동생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편지가 진짜인가요? 박 과장이 잠시 침묵했다. 편지의 진위 여부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편지 속 정보들은 당신 동생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별 문신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맞다. 그 별. 나와 민수만 아는 비밀. 그렇다면 민수가 정말 보낸 거네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 박 과장이 문 앞에서 돌아봤다. 북한은 가족을 이용합니다. 감정을 이용합니다. 조심하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편지, 민수, 진실, 그리고 위험. 민수야, 넌 지금 진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아니면 누군가 널 이용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누구지? 화면을 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 형? 숨이 멎었다. 민수야? 형 다음 편지 곧 갈 거야. 국정원 믿지 마. 그들도 다 알고 있어. 아버지. 민수야. 너 어디 있어? 너 괜찮아? 형, 조심해. 편지 혼자 읽어. 국정원 주면 안 돼. 진실이 왜곡돼. 민수야.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민수의 목소리. 40년 만에 들은 민수의 목소리. 그리고 경고. 국정원을 믿지 말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새벽 3시. 민수의 전화. 꿈이었을까? 아니, 꿈이 아니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어젯밤 일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민수한테 전화 왔어.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벽에 민수 목소리였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국정원을 믿지 말래. 편지를 혼자 읽으래.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형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형님요? 응. 우리 형.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다. 김태수, 63.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다. 민수가 사라졌을 때 형은 26이었다. 하지만 형님이 알면 충격 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말해야 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형님, 저 태준이에요. 오, 태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형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알았어. 지금 간다. 1시간 후, 형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나는 편지를 꺼냈다. 형님, 이거 좀 보세요. 형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처음엔 무심하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민수한테 온 편지예요. 민수? 우리 민수 말하는 거야? 네. 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평양에서 왔다고? 이게 진짜야? 국정원에서도 확인했어요. 진짜일 가능성이 높대요. 형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형의 반응을 지켜봤다. 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스파이였다고? 형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형님, 아버지가 민수를 북으로 보냈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는 민수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 형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이게 진정할 일이야? 형이 벽을 쳤다. 쿵소리가 크게 울렸다. 40년이야. 40년 동안 우리는 민수를 찾아 헤맸어. 아버지는 술로 살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0년을 울다 세상을 떠나셨어. 눈물이 형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가 일부러 민수를 보냈다고? 이게 말이 돼? 나는 형을 붙잡았다. 형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국정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대요. 뭐?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형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진짜란 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는 진짜인 것 같아요. 형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확신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민수한테서. 뭐라고? 나는 어젯밤 일을 말했다. 새벽 3시에 전화, 민수의 목소리, 그의 경고. 형의 눈이 커졌다. 그럼 민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야? 네. 침묵이 흘렀다. 형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민수야, 우리 민수가 살아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형수였다. 형님이 갑자기 나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형수는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형수는 듣다가 의자에 앉았다. 세상에 민수가? 네, 형수님. 형수는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거 조작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 만든 가짜 편지일 수 있잖아요. 민수 씨 흉내 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별 문신 이야기는 그런 정보도 캐낼 수 있어요. 북한 정보기관이라면. 형수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리고 설령 민수 씨가 보낸 게 맞다 해도 북한 정부가 시켜서 보낸 거 아니에요? 형이 형수를 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형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북한으로 찾아가시게요? 가족 다 버리고. 당연히 찾아야지. 오빠, 정신 차려요. 민수 씨가 살아있다 해도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국정원도 왔다며요?
이미 표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형수는 나를 봤다. 동생, 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한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살아있는 가족들이요. 그날 저녁, 나는 오랜 친구 정민에게 전화했다. 정민은 변호사였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편지, 국정원, 새벽 전화, 형의 반응. 정민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태준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응, 말해. 이거 위험해. 정말 위험해. 나도 알아. 아니, 너 모르는 것 같아. 북한 관련 사건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민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국정원 말대로 해. 협조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 하지만 민수가 국정원 믿지 말래. 그게 바로 함정이야. 무슨 뜻이야? 북한은 너를 고립시키려는 거야. 국정원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서 분리시켜서 너 혼자 판단하게 만드는 거지.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민수 목소리는 진짜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어. 요즘 AI 기술 알잖아. 목소리 합성도 가능해. 하지만 태준아, 들어봐. 민수가 정말 살아있다고 치자. 40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북한 체제에 길들여진 거야. 우리가 아는 그 민수가 아니라고. 가슴이 아팠다. 너무한 거 아니야? 현실이야. 냉정하게 생각해. 내가 민수를 구할 수 있어? 북한에서? 불가능해. 전화를 끊었다. 모두가 나를 말렸다. 형수도 친구도. 심지어 아내도 불안해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이었다. 민수야, 넌 뭘 원하는 거야? 모두가 조작이라고 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형, 나 여기 있어. 편지 첫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0년. 40년 동안 나는 민수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포기할 수 없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떨렸다. 또 다른 갈색 봉투가 있었다. 2025년 평양 소인. 두 번째 편지였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박민호 과장의 말이 떠올랐다. 다음 편지가 오면 즉시 연락하세요. 절대 혼자 열어보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다. 편지 혼자 읽어. 국정원 주면 안 돼. 나는 봉투를 쥔 채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 또 왔어요? 아내였다. 응. 국정원에 전화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여보, 우리 가족 생각해요. 아이들 생각해요. 맞다. 우리에게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다. 국정원에 전화할게요. 지금.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다. 나는 편지를 꽉 쥐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난 가족을 지켜야 해. 아내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나는 편지를 뜯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먼저 읽어야겠어. 편지를 펼쳤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 너무 늦었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형 가족도 위험해. 당장 집을 떠나. 형, 너무 늦었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형 가족도 위험해. 당장 집을 떠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다. 여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내가 다가왔다. 나는 편지를 아내에게 보여줬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집을 떠나라고?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이렇게 쓸 리가 없어. 장난이 아니야. 편지를 계속 읽었다. 형, 이 편지를 읽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 최소 3일. 그동안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숨이 가빠졌다. 여보, 애들한테 전화해요. 지금.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학교 3학년인 수진이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다. 아빠, 왜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기숙사요. 왜요? 당장 집에 와. 아니, 기숙사에서 나가지 마. 문 잠그고 있어.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아무도 만나지 말고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금 간다. 아들 준호에게도 전화했다. 고등학교 2학년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다. 아들, 지금 어디야? 학교요. 수업 중인데요.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와.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알았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일단 아이들 데리고 형님 집으로 가자. 하지만 그 전에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 했다.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 형, 내가 왜 지금 연락했는지 알려줄게. 3주 전 평양에서 큰 숙청이 있었어. 고위 간부들이 여러 처형됐어. 그 중에는 나를 관리하던 사람도 있어. 숙청?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에 대한 기록들이 노출됐어. 남한에 있는 형,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들. 이제 다른 조직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다. 형, 그들은 형을 이용하려고 해. 나를 통해서. 협조하지 마. 특히 국정원도 조심해. 그들 안에도 이중 스파이가 있어. 이중 스파이. 아내가 내 어깨 너머로 편지를 봤다. 국정원 안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민수가 이렇게 쓸 리가. 편지 하단에 작은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봤다. 손으로 그린 듯한 약도였다. 서울 종로구. 지도에는 X표가 3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형, 이 세 장소를 기억해. 1985년 7월 15일, 내가 사라진 날. 누군가 이 장소들에 있었어. CCTV는 없었지만 목격자가 있을 거야. 심장이 뛰었다. 40년 전의 단서? 여보, 이거 봐요. 민수가 장소를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서 뭘 찾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가 이렇게 쓴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첫 번째 X표 옆에 작은 메모. 종로 3가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문구점. 1985년 당시 주인 할머니가 날 봤어. 지금도 살아있다면 70대 후반일 거야. 여보, 난 가봐야겠어. 네. 지금요? 민수 씨가 집 떠나라고 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 단서들을 확인해야 해.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위험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편지를 다시 봤다.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형, 이 편지를 읽고 48시간 안에 움직여야 해. 그 후에는 늦어. 그들이 모든 걸 지울 거야. 48시간.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여보, 아이들 데리고 형님 집으로 가 있어. 나는 이 장소들 확인하고 올게. 혼자요? 응. 안 돼요. 같이 가요. 아이들은 누가 돌봐?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1시간마다 전화해요. 약속? 약속할게. 1시간 후 나는 종로 3가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2번 출구 앞. 40년 전 이곳에 문구점이 있었다고 했다. 주변을 둘러봤다. 지금은 편의점이 있었다. 건물도 새로 지어진 것 같았다. 40년이면 당연히 바뀌었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 들어갔다. 저기요, 실례지만 여기 예전에 문구점 있었나요? 알바생이 고개를 갸웃했다. 문구점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주인분 계세요? 지금 안 계신데요. 막막했다. 밖으로 나왔다. 주변 상점들을 봤다. 오래된 분식집이 보였다. 70년 전통 할머니 손맛.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겼다. 할머니, 여기 오래 하셨어요? 오래? 50년 넘었지. 왜? 심장이 뛰었다. 혹시 1985년 기억하세요? 이 근처에 문구점 있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박씨 할머니네. 있었지. 저기 지금 편의점 있는데.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 한 10년 전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 그렇군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옛날 일 좀 알아보려고요. 할머니가 나를 자세히 봤다. 혹시 누구 찾아? 네. 아, 그때 그의 가족이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할머니가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떡볶이 하나 줄게. 아니, 괜찮습니다. 앉으라니까.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앉았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끓이면서 말했다. 1985년 여름이었지. 7월 중순쯤. 그날 여기 난리 났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 한 대가 급정거했어.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남자 둘이 애 하나를 끌고 갔어. 숨이 멎었다. 그 애가 어떻게 생겼어요? 16쯤 돼 보였어. 학교 체육복 입고 있었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지. 민수였다. 그래서요?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런데 박씨 할머니가 말렸어. 왜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내 앞에 놓았다. 그 사람들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대. 정부 사람 같았대. 정부요? 응.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정보기관에서 사람 데려가는 거. 그래서 박씨 할머니가 입 다물고 있으래. 혹시 그 차 번호 기억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40년이 지났는데. 차 색깔이나 모양은요? 검은색 승용차. 그 시절 고급차였어. 그랜저였나? 아님 크라운? 남자들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30대쯤. 둘 다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고 전형적인 정보 요원 차림이었다. 그 애 어떻게 됐어? 찾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신고할 걸 그랬나 봐. 박씨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 많이 했어. 후회한다고.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떡볶이를 한 입 먹었다. 목이 메었다. 종로를 나와 두 번째 장소로 향했다. 편지에 표시된 두 번째 X표. 서울역 광장 공중전화 부스. 1985년 당시 그곳에서 누군가 전화를 했다고 했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광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는 당연히 없었다. 어떻게 찾지? 주변을 둘러봤다. 서울역 대합실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역사관이 보였다. 서울역 100년 역사 전시관. 들어갔다.
벽면에 옛날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1980년대 서울역 광장 사진을 찾았다. 이거다. 사진 속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다. 사진을 자세히 봤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흐릿했지만 정장 입은 남자였다. 이 사람이 갤러리 직원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이 사진 원본 있나요? 더 선명한 버전요. 아, 그건 국가기록원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복사본이에요. 국가기록원이요? 네. 신청하시면 열람 가능해요. 시간이 없었다. 48시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아, 혹시 당시 영무원 찾으시는 건가요? 네. 1980년대 서울역 근무자 중에 아직도 연락 가능한 분들 있어요. 퇴직자 모임이 있거든요. 희망이 보였다.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985년 서울역에서 근무하신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혹시 그해 7월 15일 기억하시나요? 7월 15일? 40년 전인데 기억할 리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요? 누가 오래 통화한다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날. 네. 기억나. 그날 경찰이 왔었어.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로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장시간 통화하던 사람이 있었대. 수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경찰이 신원 확인하려고 했는데 신분증 보여주고 그냥 갔어. 신분증이요? 응. 정부기관 신분증이었대. 그래서 경찰도 그냥 보내줬어.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종로 3가에서 민수를 납치한 남자들, 서울역에서 장시간 통화한 정부 요원,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세 번째 장소로 가야 했다. 편지의 마지막 X표. 용산 미군 부대 후문 앞 중국집. 하지만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금 단서 찾고 있어. 빨리 와요. 무서워요. 알았어. 마지막 장소만 더 확인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봤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다. 하지만 느낌은 분명했다.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걸음을 빨리 했다. 뒤에서 발소리도 빨라졌다. 진짜 미행이야? 뛰기 시작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봤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젠장. 개찰구를 통과했다. 전철이 막 도착했다. 뛰어올랐다. 문이 닫혔다. 창 밖을 봤다. 검은 점퍼 남자가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핸드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형 지금 추적당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전철안.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 미행이었어. 착각이 아니야. 주변을 둘러봤다. 평범한 승객들만 보였다. 하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추적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형? 민수야. 형, 지금 어디야? 지하철 아니야. 누가 날 따라왔어. 알아. 내가 봤어. 뭐? 어떻게? 설명할 시간 없어. 형, 용산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서 곧장 북쪽으로 걸어. 10분 거리에 오래된 중국집 있어. 거기서 기다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
형, 내가 직접 설명할게. 곧 만나. 뭐, 너 어디 있어? 서울이야, 형. 나 남한에 와 있어.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민수가 서울에? 말도 안 됐다. 북한에서 어떻게?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민수였다. 용산역이 다가왔다. 문이 열렸다. 빠르게 내렸다. 주변을 경계하며 3번 출구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봤다. 검은 점퍼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출구를 나와 북쪽으로 걸었다. 좁은 골목길이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간판이 보였다. 평양옥. 중국집이었다. 아니, 평양냉면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게 안은 어두웠다. 손님도 없었다. 저기요? 뒤쪽 좌석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자였다. 하지만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민수야? 남자가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56의 얼굴. 주름이 깊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그 눈은 분명 민수였다. 형? 무릎에 힘이 풀렸다. 민수야. 달려가 민수를 껴안았다. 40년 만이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민수가 나를 떼어놓았다. 형, 시간이 없어. 빨리 설명해야 해. 그래. 앉자.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오른쪽 팔을 봤다. 소매를 걷었다. 별 문신이 있었다. 희미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었다. 정말 너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 편지 다 읽었지? 응. 아버지가 스파이였다는 거.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 민수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형, 아버지는 이중 스파이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편지에 3중 스파이였어. 온몸이 얼어붙었다. 3중? 형, 아버지는 원래 북한 공작원이었어. 1950년대 난파됐지. 알아, 그건 편지에서 읽었어. 하지만 1960년대 아버지는 남한 정보기관에 포섭됐어. 이중 스파이가 된 거지. 민수가 테이블에 오래된 사진을 꺼내 놓았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정장을 입고 어떤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게 뭐야? 1965년 사진이야. 저 건물이 남한 정보기관 건물이야. 그럼 아버지는 남한을 도운 거잖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북한을 속인 척하면서 사실은 남한도 속였어. 뭐? 아버지는 양쪽에 거짓 정보를 흘렸어. 진짜 충성은 어디에도 없었어. 숨이 막혔다. 왜 그런 짓을?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형, 1985년. 북한은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란 걸 눈치챘어. 그래서 널 데려간 거구나. 아니야. 네. 민수가 주먹을 쥐었다. 남한 정보기관이 날 넘긴 거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뭐라고? 남한 정보기관은 아버지를 계속 이용하고 싶었어. 하지만 북한이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거래를 한 거야. 무슨 거래? 아들 하나를 북한에 보내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북한이 그렇게 요구했어. 그리고 남한 정보기관은 동의했어. 테이블을 쳤다. 말도 안 돼. 형,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는 거부했어.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하지만 남한 정보기관이 협박했어.
아들 하나를 보내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위험해진다. 아버지는 선택해야 했어. 눈물이 쏟아졌다. 왜 하필 너였어?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형은 장남이었잖아.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 그리고 나는 어렸어. 북한에서 재교육하기 쉽다고 판단한 거지. 아버지가 그걸 알고도. 형, 아버지는 선택권이 없었어. 나 하나를 보내거나 우리 모두 죽거나.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개자식들. 형, 진정해.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정체도, 내가 넘어가는 것도. 그럼 왜 10년 동안 울었어? 왜 강가에서 널 불렀어? 연기였어, 형. 뭐? 어머니는 연기를 해야 했어. 주변 사람들, 특히 형한테 들키면 안 됐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만 몰랐던 거야? 형만 몰랐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지키고 싶었어. 진실을 알면 형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젠장.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40년 동안 나만 바보였네. 나만 자책하며 살았네.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형,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사랑했어. 그래서 숨긴 거야. 사랑? 그게 사랑이야? 민수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형, 이것 좀 봐. 사진 속에는 젊은 박민호 과장이 있었다. 이게 박민호? 응. 1985년 당시 그는 신임 요원이었어. 그리고 나를 북한에 넘긴 작전에 참여했어.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박민호가 형한테 접근한 것도 편지를 추적한 것도 다 계획이야. 형, 박민호는 40년 전 일을 숨기려는 거야. 왜 지금? 내가 남한에 왔으니까. 내가 진실을 폭로할 수 있으니까. 책상을 내리쳤다. 그 개자식? 나를 이용한 거였어. 형,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민수가 창밖을 봤다. 박민호는 혼자가 아니야. 그 뒤에 조직이 있어. 무슨 조직? 남한 정보기관 내부의 비밀 조직이야. 그들은 40년 동안 북한과 거래를 해왔어. 무기, 정보, 심지어 사람까지. 사람? 납북자들을 이용해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거야. 나처럼. 숨이 막혔다. 그럼 나도 이용당했어. 40년 동안. 북한은 나를 협상 카드로 썼고 남한 내부 조직은 그걸 묵인했어. 왜 묵인했어? 이익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수가 봉투를 꺼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 거래 내역, 명단, 문서들.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형, 이걸 언론에 공개해야 해. 그래야 이 더러운 거래가 끝나. 하지만 위험하잖아. 알아. 그래서 형 가족을 피신시킨 거야. 그때였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창밖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형, 그들이 왔어. 뭐? 밖을 봤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가게 앞에 섰다. 사람들이 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박민호였다. 젠장. 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형, 뒷문으로 나가. 너는? 나는 시간을 벌게. 형은 증거를 가지고 도망쳐. 안 돼. 같이 가자. 형, 시간 없어. 앞문이 벌컥 열렸다. 박민호가 들어왔다. 김태준 씨, 김민수 씨. 오랜만입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대화할 게 많습니다. 민수가 나를 밀었다. 형, 뛰어.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울렸다. 민수야. 돌아보고 싶었지만 달릴 수밖에 없었다. 봉투를 꽉 쥐고 골목을 달렸다. 민수야, 제발 무사해라.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멈춰. 더 빨리 뛰었다. 숨이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증거를 지켜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형, 언론에 넘겨.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총소리. 민수야. 눈물이 흘렀지만 달렸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갈까요? MBC로 아니 한겨레 신문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뒤를 봤다. 검은 승용차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네. 목숨이 달렸어요. 기사가 놀라 악셀을 밟았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민수야, 형이 꼭 끝낼게. 이 더러운 거래를. 택시 안. 뒤를 봤다. 검은 승용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악셀을 더 밟았다. 봉투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민수야, 너 괜찮지? 총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민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박민호. 3번째 울렸을 때 받았다. 김태준 씨,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도망칠 곳 없어요. 꺼져. 그 봉투 내용 언론에 넘겨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다 막을 겁니다. 두고 봐. 전화를 끊었다. 한겨레 신문사가 보였다. 여기 세워주세요. 택시비를 던지고 뛰어내렸다. 뒤에서 검은 승용차가 급정거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저기요. 기자님 만나야 해요. 경비가 가로막았다.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급해요. 엄청난 특종이에요. 예약 없으시면. 뒤에서 박민호 일행이 들어왔다. 김태준 씨, 조용히 합시다. 나는 봉투를 높이 들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정보기관의 비리.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봤다. 이 사람들이 저를 막으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박민호가 다가왔다. 김 씨, 정신 좀 차리시죠. 당신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요. 망상? 이게 망상이야?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다 있어. 거래네요. 명단. 납북자들을 이용한 뒷거래.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40대 여자가 나왔다. 기자복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기자님이세요? 네, 탐사보도팀 최은주 기자입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발. 최은주 기자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빠르게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 동생이 40년 동안 북한에 있었어요. 정보기관이 글을 넘긴 거예요. 박민호가 끼어들었다. 기자님,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습니다.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은주 기자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이 명단 실명이 다 있네요. 그리고 이 거래 내역 날짜, 장소, 금액까지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데요. 최은주 기자가 나를 봤다. 김태준 씨 맞죠?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안 됩니다. 박민호가 길을 막았다. 이 사람은 저희가 데려가야 합니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입니다. 국가안보요? 그럼 영장 있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텐 중요한데요. 영장 없이 시민을 강제로 데려갈 순 없죠. 최은주 기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지금 바로 보도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부르겠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자님,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런 협박 몇 번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전 여기 있습니다. 나는 최은주 기자 뒤로 갔다. 박민호가 다가오려 했지만 경비들이 막아섰다. 선생님들, 일단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봐요. 경찰 오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박민호는 나를 쏘아봤다. 김태준 씨, 이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러났다. 회의실, 최은주 기자와 보도국장,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편지, 민수, 아버지의 과거, 박민호, 40년 동안의 거래.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보도국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 서류들 진짜 같은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그 전에 막힐 수도 있어요. 최은주 기자가 말했다. 그래서 오늘 밤 긴급 보도할 겁니다. 뭐? 일단 팩트만 보도하는 거죠. 40년 전 납북 피해자의 동생, 충격적 증거 공개 이런 식으로요. 보도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최 기자, 준비해요. 그날 밤 9시, 뉴스가 나갔다. 40년 전 실종된 김민수 씨가 실은 납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형 김태준 씨는 오늘 본지에 충격적인 증거를 공개했는데요. 화면에 내 얼굴이 나왔다. 제 동생은 1985년 남한 정보기관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형, 아내, 친구들, 기자들. 형님, 태준아, 뉴스 봤어. 네, 진짜 대단한 거 했어. 하지만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진실을 밝혔으니까.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와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형, 나 괜찮아. 다쳤지만 살았어. 형이 해냈어.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야, 어디 있어? 만나자. 아직 안 돼. 나 아직 위험해. 하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언제? 기다려줘. 조금만. 민수야. 형, 사랑해. 40년 동안 날 찾아줘서 고마워. 핸드폰을 쥐고 울었다. 40년. 40년 만에 동생을 찾았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1980년대 정보기관 비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박민호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김태준 씨는 북한에 속은 겁니다. 싸움은 길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형이 찾아왔다. 태준아, 형님, 미안해. 처음엔 너 말렸었잖아.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겁났어. 가족 잃을까봐. 하지만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형이 내 어깨를 쥐었다. 민수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고마워요, 형님. 아내도 이해해줬다. 여보, 처음엔 화났어요.
우리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민수 씨를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이들도 이해했다. 수진이가 말했다. 아빠 멋있어요. 삼촌 찾아준 거.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또 편지가 왔다. 이번엔 일반 우편이었다. 형에게. 민수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형, 나 이제 자유야.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형이 진실을 밝혀줬으니까. 곧 형 앞에 서겠어. 떳떳하게. 40년 만에. 형, 그동안 힘들었지? 나 때문에 고생했지?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형은 내 영웅이야. 어릴 때도 지금도.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처음 만났던 강가에서 만나자. 오후 2시. 40년 만에 재회. 기다려줘. 사랑해, 형.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수야, 형도 기다릴게. 토요일 오후 2시. 강가에 섰다. 40년 전 민수가 사라진 그곳. 물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누군가 걸어왔다. 모자를 쓰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민수였다. 형? 달려갔다. 민수도 달려왔다. 강가에서 껴안았다. 민수야. 형? 40년. 40년 만에 재회였다. 형, 나 돌아왔어. 응, 잘 왔어. 둘 다 울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였다.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할 거야. 이제 떨어지지 말자. 응, 약속해. 우리는 강가에 앉았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었다. 그리고 자유로웠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납북자들, 이산 가족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진실을, 자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형이, 동생이, 가족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장면. 편지 한 장이 클로즈업 됐다. 형, 나 여기 있어. 평양에.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이 겹쳐졌다. 이제 나 여기 있어. 형 곁에. 화면이 다시 켜졌다. 민수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40년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미소를 지었다. 가족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여러분, 여기까지 김태준과 김민수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